당신 딸이 이 돈을 구겨서 저한테 던지더군요. 돈 필요하세요? 5만 원짜리 몇 장을 구겨서 사돈 앞 테이블에 확 던졌습니다. 지은이는 영상만 보다 울고 있었고 팔에 멍이 들어 있었죠. 사돈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은이는 내가 돌봅니다. 기준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날 난 비로소 참는 어른이기를 멈췄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3, 고미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두고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젊은 시절엔 교직에 있었고 은퇴한 뒤로는 그림도 그리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침엔 조깅, 낮엔 요가, 저녁엔 친구들과 독서 모임까지. 그야말로 손 안 벌리고 손 내밀어 도울 줄 아는 삶이 제 스타일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유정이 복직하는데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고민도 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손주 돌보는 게 힘들다는 거야.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이왕 세상에 나온 아이가 잘 자라려면 누군가는 품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대신 매달 200만 원을 생활비처럼 드리겠다는 약속까지 하니 이 아이들이 제법 철이 들었구나 싶어 조금은 든든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약속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무표정한 얼굴로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를 여러 장 제 손에 툭 쥐어주는 며느리의 손길. 그 순간 뭐랄까요? 손이 아니라 마음을 구겨 던진 것 같더군요. 생일엔 편의점 케이크에 시장 바구니 하나. 아이 발표회는 친정 엄마랑 다녀왔다며 저한텐 영상 한 통띡 보내놓고요. 어머님도 보세요. 이러는데 웃음이 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바보로 보는 세상이라면 저는 끝까지 품위 있게 증명해 보일 겁니다. 이 나이에 괜히 손 안 벌리고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림 없듯 저는 제 방식대로 딱 한 번만 움직일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직한 남편 만나 함께 교직 생활하며 한 푼 두 푼 아끼며 아들 도연이 하나 정성껏 키웠지요. 평일엔 수업하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감독하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장 보고 반찬하고 빨래 돌리느라 손끝이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 다가왔고 남편은 그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허무했지만 아이 하나 잘 키웠다는 자부심 하나로 그 공허함을 채워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활발했죠. 중학생 때까진 엄마, 나 장가 안 가고 엄마랑 평생 살래? 그런 말도 했던 아이였으니까요. 제가 첫 월급으로 사준 운동화를 품에 안고 자던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도연이가 자주 늦게까지 학원에 다녀오곤 했는데 하루는 비 오는 날 젖은 옷 그대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던 녀석을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저릿했죠. 밤새 죽을 끓여주고 아이가 잠든 이불을 살며시 덮어주며 속으로 되뇌었죠. 도연이는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해. 이 아이만 잘 되면 난 다 괜찮아. 대학교 입학식 날도 기억납니다. 도연이가 충청도 지방 캠퍼스로 배정을 받아 서울 집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다녀왔죠. 짐 정리해주고 돌아오는 길 혼자 타는 KTX 안에서 잘 지내야 해. 아프지 말고 문자를 보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도연이는 이미 새내기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답장도 없었지요. 그래도 그때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렇게 도연이는 졸업 후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했고 30 즈음엔 유정이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참 반가웠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첫 인사는 조금 딱딱했지만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정중한 말투에 저는 괜히 마음이 쓰였죠. 결혼이 결정되고 나선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잘해줘야지 생각하며 집에서 만든 김치며 나물 반찬을 한가득 챙겨 보냈습니다. 결혼식 후에도 몇 달간은 자주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도연이는 저녁마다 안부 전화를 했고 명절 때마다 엄마, 갈게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며 먼저 손 걷어붙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이 집도 제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지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느 순간부터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명절에도 장모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요라는 말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 당연함이 매번 저를 향한 생략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생일마다 장모님이 편찮으셔서요. 장인어른이 병원에.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니 어느새 도연이에게 저는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나면 연락할 수도 있는 사람 정도가 되어가고 있더군요. 제 생일이던 날 조용하더군요. 누구 하나 연락이 없길래 그냥 동네 떡집에서 조각떡 몇 개 사다가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래, 나라도 챙겨야지. 혼잣말로 웃으며 말했지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그다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 유정이는 단체 가족 모임이라며 장모님과 장인어른, 아이들 데리고 고급 한정식집에 가는 사진을 SNS에 올렸더군요. 사진 속 그들 모두의 웃음은 유난히 밝았고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시댁은 시댁이고 친정은 가족이에요.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그날 그 말 한마디에 마음 깊은 데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하단 말도 불쌍하단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되뇌었죠. 그래, 너희가 나를 잊어도 나는 나를 잊지 않을 거다. 도연이의 초등학교 시절 그 운동화 한 켤레부터 대학 등록금에 보탠 제 월급 봉투까지 지금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지금 제 존재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한 사람들에겐 언젠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가겠지요. 손녀를 돌봐달라는 말은 며느리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곧 복직이라. 유치원은 아직 나이가 안 되고 시터는 너무 비싸서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매달 200만 원씩 챙겨드릴게요. 그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그 말을 들었을 땐 고개부터 저었죠. 됐어. 그런 얘긴 말고 그래도 내가 손녀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그러자 며느리는 또박또박 덧붙였습니다. 아니요, 공과사는 확실히 해야죠. 정중한 말투였지만 묘하게 선을 긋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녀 돌보기. 첫 달엔 약속대로 200만 원을 입금해 오더군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이번 달은 좀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요. 카드값이 겹쳐서요. 이런 말이 하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엔 아무런 말도 입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연이와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오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사실 200은 좀 과하잖아요. 전문 시터도 아니고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인데라, 정말 가족이라 생각했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자 도연이가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유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집에서 봐주시니까 우리가 감사는 하지만 너무 무겁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집에서 편하게 본다고 생각하니 그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루 세 끼 챙기고 손녀 옷 갈아입히고 낮잠 재우고 짐 정리하고 울음 달래고 그런 하루를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의 말은 원래 가볍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달, 그날도 며느리는 현관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엔 정리되면 드릴게요. 그 웃음기 머금은 얼굴을 보는데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2장, 그 어떤 설명도 메모도 없이 그 순간 말 그대로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 스탠드 불 하나만 켜놓고 앉았습니다. 서랍에 그 봉투를 다시 넣으며 혼잣말을 했죠. 이건 내가 다르게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야 나도 안 다치지. 그 즈음부터 며느리의 말투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존댓말은 유지했지만 어조는 완전히 명령조로 바뀌었죠. 얼른 좀 재워주세요.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늦어요.
이 옷 빨았어요? 열나는 것 같은데 병원 다녀왔어요? 눈빛도 말끝도 전부 날카로워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책임이 죄다 제 몫인 것처럼 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단체 채팅방 메시지가 실수로 제게 전송됐습니다. 우리 엄마는 시댁 노인네랑 다르게 감각 있고 세련됐지 크크. 진짜 시댁은 왜 그렇게 답답하고 촌스러운지 몰라. 거기엔 도연이의 크크 반응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웃는 연습을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고마움 같은 감정은 아들, 며느리에게 기대해봐야 의미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중 며느리가 어느 날 슬쩍 묻더군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 시댁엔 안 가도 되죠? 같은 서울인데 굳이 번거롭게 양가 다 들릴 필요 없잖아요. 저희는 친정이랑 저녁 약속 잡혔어요. 도연이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고 제 눈을 피하듯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참았던 숨이 툭 터져나왔던 그 순간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되갚을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이제는 보여줄 차례니까. 며칠 전 며느리가 지난달 돌봄비라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지난달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 돈이 없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아이를 맡기며 마치 매뉴얼을 주듯 하나하나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국에 반찬 2가지로 해주세요. 되도록 기름진 건 피하시고요. 간식은 오후 4시 전에 끝내주세요. 유튜브나 TV는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말이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말끝은 공손했지만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당신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뜻을 말없이 강요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4살입니다. 말도 곧잘하고 감정 표현도 풍부합니다. 그 아이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 언제나 미숙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간식을 남기기에 아깝다 싶어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퇴근한 며느리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그냥 버리세요. 다시 줬다간 상할 수도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는 처가에 다녀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엔 장모님 댁에 다녀오려고요. 지은이도 장모님이랑 놀고 싶어 해서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와서 저와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아이 마음속 정 붙일 곳은 장모님 쪽인 듯했습니다. 그게 서운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 더 서러웠습니다. 도연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 기일을 챙기는 사람은 이제 나 하나뿐이지요. 그해 제사 때도 도연이와 며느리는 친정 쪽 일정이 있다고 말하며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착한 짧은 문자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추석 당일 일정이 좀 꼬여서요. 이번엔 뵙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꼭 인사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뭘까? 도연이는 아버지보다 장인어른이 더 중요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를 데려다주고 잠시 앉아있던 도현이 밥을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지은이 또래 아이들도 다 어린이집 다닌다더라고요. 장모님도 시간 여유 생기셨다던데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지은이 내가 안 봐도 된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요즘 피곤해 하시니까 좀 쉬시게 하자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배려할 줄 알았으면 추석에 내 마누라가 안 가도 되죠? 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내진 않았겠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나는 내 아버지 사진 앞에 정성껏 차린 상을 놓고 혼자 앉아 밥을 먹었어. 문도 열어두고 혹시라도 너희가 올까 싶어 기다렸지. 근데 너희는 친정 식구들과 약속이 있었다더라. 도연은 식탁 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참담했는지 아니? 이 집에서 내가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죄송해요, 엄마. 평소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지은이 맡길 땐 괜히 미안하면 정답게 엄마 소리를 하더구나. 필요할 땐 거리 좁히고
불편하면 다시 선 긋는 거지. 나는 이 집에서 이제 돈 받고 아이 돌보는 사람일 뿐이야. 말을 마치고 일어나려던 찰나 지은이가 제게 달려와 할머니 하며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얼굴이 비쳐 보였습니다. 너무도 순수한 아이의 웃음이 오히려 더 가슴을 저미는 듯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도 어느 날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도연이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도 굳어 있었지만 뭔가 마음이 정리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그날 추석 말이에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를 내기도 애매했고 그렇다고 쉽게 풀리기도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네가 와서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내 마음속에 맺혀있던 가시가 약간은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지은이 계속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어머니랑 있을 때 제일 편해 보여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내 존재가 그저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만 잊지 않고 있어 준다면 나는 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돌봄비는 100만 원만 입금드렸어요. 나머지는 저희 쪽에서도 도움이 필요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쪽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조금 지나 도연이에게 들은 말에서 그 설마가 확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지은이 요일별로 나눠서 돌보는 쪽으로 생각 중이에요. 장모님도 시간 내주신다 해서 어머니 부담도 덜고 균형 있게 보자고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100만 원, 그 나머지 절반이 어디로 갔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이를 걱정하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 속뜻은 다 들렸습니다. 요즘 지은이가 좀 예민한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님 댁에서는 유튜브나 TV 틀지 않으시죠? 말을 늦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많이 읽히는 쪽이라 그게 지은이한테 맞을 것 같아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지은이 챙기고 달래느라 숨 돌릴 틈도 없는데 이젠 아이 정서에 안 좋다는 핑계로 지적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집에 와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지은이한테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혼내실 때 목소리가 커지셔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얼얼해졌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혼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위험할까봐 다급하게 말한 적은 있어도 소리를 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손을 잡고 처음 산책 나갔던 날 손바닥에 조망만 한 손을 꼭 쥐고 할머니 좋아. 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내게 보여준 사랑은 진심이었는데 이젠 그 마음마저 누군가의 계산 속에 갇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거니? 그 아이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왜 자꾸 날 지은이한테서 떼어내려 하는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여러모로 조율하다 보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지은이의 팔에 남은 옅은 멍, 그 애가 가끔 보여준 낯선 행동들 할머니, 그거 틀면 혼나요. 하며 내 손을 뿌리치던 모습까지. 어쩌면 이건 단순한 분담이 아니라 내 손에서 아이를 천천히 빼앗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요즘 낮잠도 줄고 해서요. 앞으로는 주 2회 정도만 급할 때 부탁드리는 쪽으로 바꿔볼까 해요. 며느리의 말은 조용했지만 내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누가 보나?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같은 단지에 사는 친구 엄마도 계시고요. 그래 그러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긁어낸 듯 쓰라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은이가 나랑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인다던 도연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단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은이가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은이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와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지은이는 잘 지내지? 네, 뭐 장모님 댁에서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너희 집엔 언제쯤 오니? 주말에 한번 데리고 들르게요, 엄마. 그 대답을 듣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주 2회 부탁드린다고 해놓고 사실상 지은이는 이제 나와 거의 떨어져 지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요즘 외할머니랑 자주 다니던데요. 근데 지은이 왜 요즘 외할머니랑 있는 거예요? 왜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영상 보면서 울고 있던 거 우리 애가 봤다더라고요. 지은이 엄마 친구가 그러던데 낮에 애 혼자 있는 경우도 좀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울고 있었다고? 영상? 혼자? 저녁에 도연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지은이 외할머니 댁에서 괜찮은 거 맞니?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 애가 혼자 영상 보고 울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도연은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설마요? 장모님이 지은이 정말 잘 챙기세요. 하지만 대답하는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아, 오늘은 뭐 했어? 응, 영상 봤어. 외할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외할머니는 전화해서 나 혼자 있었어. 아이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지은이 맡기는 날 정확히 시간을 알려주면 좋겠구나. 내가 지은이 챙기면서 동시에 마음까지 졸이긴 싫으니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만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혹시 지은이 다시 맡아주실 수 있어요? 장모님이 몸살기도 있고 저희도 걱정돼서요. 나는 조용히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생각보다 애가 예민해져서요. 그래. 근데 왜 그 예민함이 다 내 탓이 됐을까?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의 발목에 난멍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이 손목에도 자잘한 상처가 있던 걸 떠올렸습니다. 그제야 내 속에 숨어있던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를 지켜야겠다는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지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반가움에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내 손을 보더니 뒤로 숨었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할머니잖아. 지은이는 뭔가 말하려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할머니가 오늘은 가지 말래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지은이가 낯을 가려서 그래요. 엄마가 요즘 잘 돌봐주셔서 정서적으로 안정됐거든요. 그녀는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아무런 비난도 없고 흠잡을 데 없는 말투지만 그 말 끝에 담긴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습니다. 지은이, 나랑 있을 땐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다. 요즘 아이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도 가끔 목소리 높이셨잖아요. 내가 목소리를 높인 건 애가 위험할까 봐서였다. 그런 게 잘못인가? 그런 게 애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인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나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이 교육에 있어서 저희는 정서적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할머니가 지은이 루틴을 잘 지켜주시니까 어머님도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도 한참 동안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지은이 손잡고 다니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1년 넘게 지은이는 내 품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지은이 루틴을 맞춰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를 데리러 왔던 도연이의 말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젠 시스템을 좀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장모님 쪽이랑도 일정 공유하고 지은이 정서에 혼란이 오면 안 되니까요. 시스템이라. 내 입가에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스템엔 나는 뭐냐? 그냥 비는 날 메꾸는 임시 인력이야? 엄마, 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세요? 그냥 모두를 위한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
모두를 위한 거구나. 그 모두 안에 내가 없는 것뿐이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웃 아주머니가 또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팔 보셨어요? 놀이터에서 반팔 입고 있던데 팔뚝이 온통 시퍼런 멍이더라고요. 나는 바로 다음 날 지은이를 보러 갔습니다. 도연이 출근한 후 며느리가 지은이를 친정에 맡기기 전이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한테 와볼래? 아이는 이번엔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아이의 팔 안쪽에 작은 멍 자국을 봤습니다. 손목 쪽에도 옅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넘어졌어. 그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누구나 말하는 흔한 대답. 하지만 그 속엔 뭔가 감춰진 게 있다는 걸 나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지은이가 외할머니를 제일 잘 따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한텐 왜 안 오려고 하니, 도연아? 모르겠어요. 그냥 지은이 성향이 그런가 봐요. 그래, 나랑 있던 시간은 다 잊은 거지. 지은이는 이제 내가 낯선 사람이 된 거네. 말을 하며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터지는 순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는 잊지 못할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아는 이웃이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 그늘 밑 지은이가 작은 스마트폰을 들고 혼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까진 자국, 팔에는 선명한 멍, 그리고 손에는 먹다 남은 과자가 뭉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거 오후 3시쯤이에요. 외할머니가 통화하느라 계속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저희 애가 찍었대요. 나는 그대로 멍하니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 오늘은 나한테 맡겨. 꼭 할 얘기가 있어. 도연이는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무언가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은이 손을 조심스레 만지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야? 응, 넘어졌어. 외할머니랑 있었는데 나 혼자 있었어. 할머니, 나 무서웠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울면 이 아이가 더 불안해질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 후 찾아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식탁 위에 사진 2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은이 팔에 멍이 든 사진, 놀이터에서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CCTV 캡처 화면에서 외할머니가 자리를 비우는 장면. 이게 뭔데요? 이게 지은이다. 네 딸이 대낮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방치된 모습이야. 도연은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과했니? 영상 보여준다 해서 걱정했고 낯가림 심해진다고 해서 조심했지. 하지만 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심지어 그 여자가 멍 하나 생겼다고 나를 의심할 땐 가만히 있었지. 엄마, 그건 그땐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지은이 정서 생각하다 보니. 그래, 지은이 정서, 그 정서가 무너질 뻔했다. 도연아, 니네 마누라 나한테 돈 줄 땐 꼭 예민하게 굴더구나. 언젠가부터 돌봄비 일부만 보내고 나머진 장모에게 줬지?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정이라는 말보다 더 확실한 침묵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누구냐? 엄마냐? 보무냐? 아니면 너희들 눈에는 돈 받고 애 봐주는 여자였던 거냐? 나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 며느리가 나눠 보내준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폐들을 식탁 위에 그대로 던졌습니다. 이 돈 현관 앞에 구겨서 던져준 적 있지? 나도 한번 해볼게. 니네 장모 찾아가서 똑같이 구겨서 이 돈 뿌려줄 거야. 지은이 고맙습니다. 이 돈 받고 잘 보세요. 하고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더 이상 그렇게 못 맡겨. 앞으로는 내가 돌볼 거야. 필요한 돈 있으면 내가 줄게. 하지만 지은이는 내 손으로 지킬 거야. 도연은 마치 잘못 걸린 의자처럼 서성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친정엄마 댁에서 계속 지은이 돌봐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선 진심이란 걸 도무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직접 며느리와 마주했습니다. 도연이 없이 단둘이.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숨기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5만 원짜리 몇 장이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돌보던 어느 날 현관 앞에 내던져졌던 그 돈 그대로였습니다. 이 돈 기억나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앞으로는 내가 돌본다. 필요한 돈? 그건 내가 너희 친정어머니한테 직접 드릴게. 똑같이 구겨서. 어머님, 그건 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세요? 감정적으로? 그래, 내가 감정으로만 살았지. 지은이 기저귀 갈아줄 때, 밥 먹일 때, 열날 때 밤새 붙들고 있을 땐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버텼다. 나는 천천히 지갑을 열어 몇 장의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구겨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주면 기분 알겠지? 나는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던져지는 순간 사람이 아니게 되더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니네 친정어머니, 지은이 돌보다가 몇 시간씩 통화하고 영상물 하루 종일 보여주고 아이는 울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거. 지은이 팔에 멍들고 울고 있는 사진 난 다 봤어. 누가 그런 걸 찍었다고요? 그래, 이웃이 보내줬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조용히 보고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조용히 안 있어.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지은이는 내가 돌볼 거다. 니네 집안의 루틴, 기준, 방식 다 필요 없어. 지은이는 내가 지킨다. 며느리는 뭔가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계속 친정집에 맡기고 싶으면 그 돈 너희 엄마한테도 직접 구겨서 던져줘. 그래야 내가 받은 수모가 뭔지 알 테니까.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방식 그대로 돌려줘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간 그 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는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찢어진 빵 봉투, 옷은 흙투성이, 양쪽 팔엔 누렇게 든 멍이 선명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는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돈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 없이, 도연이 없이, 오롯이 저와 그 사람 단둘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사돈은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내 방문에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그대로 사돈 앞 테이블로 확 던졌습니다. 그 돈 당신 딸이 저한테도 이렇게 던졌습니다. 나는 돈으로도 고마움으로도 대접받지 못했지만 지은이의 웃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 아이를 수단처럼 취급했죠. 사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 영상기 앞에 하루 종일 앉혀두고 통화만 하시죠? 팔에 멍이 든 것도 봤습니다. 그게 돌봄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은이는 제가 돌볼 겁니다. 돌봄비가 필요하면 이렇게 구겨진 돈으로 계속 받으십시오. 그게 당신들 방식이라면 저도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정이에게 전해주세요. 지은이를 계속 친정집에 맡기고 싶다면 그 돈 구겨서 저한테 던졌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해주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제 감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지은이의 눈물이었고 제가 더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이는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품에서 유치원에 가고 집에 돌아오면 제게 안기며 하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은이가 웃는 얼굴로 저를 찾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그 웃음 하나가 제가 견뎌온 모든 날들의 답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아들과 며느리도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정이는 서툰 마음 표현이 오해를 불렀다는 걸 인정했고 도연이 역시 그동안 저를 외면했던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젠 돌봄비가 아닌 신뢰와 사랑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결국 다시 길을 찾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안에서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